안녕하세요. 저는 박길자 할머니의 자랑이자 김하정 선생님의 자부심으로 감사히 매일을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 수능이 있었지요. 저는 매해 수능 날 뜨는 기사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나요? 이번 수능에는 이제 막 20살이 될 친구 남동생이 시험장까지 바래다 준 부모님께 절을 하며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앞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제가 수능 치던 날 그날이 생각나 울컥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이나 또 그들과 함께 누구보다 애쓰고 고생했을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때가 다가오고 매스컴에서 수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자연스레 수능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때 예민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짜증냈던 게 아직도 미안하다는 친구. 시험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엄마가 밤새 싸주신 도시락을 한 입도 먹지 못했다가 시험이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걱우걱 퍼먹었다는 친구. 각자의 추억으로 이맘때의 대화는 무르익어 갑니다. 저의 19살 수능의 아침도 평범하진 않았기에 그때를 추억하며 저의 자랑이자 저의 자부심이었던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늘 걱정이셨습니다. 저희 집은 제 방이 따로 없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제가 성적이 잘 나와버리니 앞으로 교육비에 대해 걱정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제 앞에서 다투거나 언성을 높인 적 없던 부모님께서 제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지가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냥 둬? 남들 하는 비싼 과외, 줄 서서 간다는 공부 모임 보내진 못해도 학원 정도는 보내줘야 할 것 아니야. 누가 몰라서 그래? 그냥 너무 조급하지만 말자는 거잖아. 왜 싸워? 누가 학원 보내달래?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걸로 싸우지 마. 내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알아서 잘 해야만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 후로는 두 분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중 제일은 선생님들의 관심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의 지나가는 말들이 쌓여 저에게는 관심받는 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 따뜻한 관심은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1학년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중학교 때만큼이나 잘 나온 성적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점심시간 시끌벅적한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간 교무실은 일정한 간격마다 가습기가 피어오르고 옅은 로션 냄새가 나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교무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는 상담 테이블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초록 부지포가 깔린 원형 유리 테이블 위로 이면지 하나와 볼펜을 든 선생님의 두 손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민지야, 민지 성적 보고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랐다. 고등학교 생활은 할만하니? 선생님은 굵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제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제가 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전교에서 천둥 호랑이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소문이 자자한 선생님이세요. 원체 말을 다정히 하시는 법이 없고 언제나 칼 같은 성격으로 유명하셨거든요. 급식소 복도에서 욕을 하고 뛰어다니던 선배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90도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입학 전부터 선생님의 소문을 알던 아이들은 반 배정을 받고 소리 없는 절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둘이 가져야 하는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이 긴장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제 발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말을 듣기보다 혼이 나기 위해 불려가는 곳이 교무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목소리에 온도가 있다면 마이너스 20도 정도는 될 것 같은 딱딱하고 차가운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의 교무실 온도처럼 따뜻한 말투의 선생님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널 따로 부른 건 선생님은 다시 한번 뿔테 안경을 고쳐 쓰시고는 가지고 계시던 출석부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몇 번 접어 구겨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읽어보렴, 네 얘기더구나. 선생님이 주신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의 리어카가 쓰러져 혼자 죽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달려와 도와줬어요. 고마워서 인사를 하고 교복을 보니 이름표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 도와줘서 고맙고 감사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우리 학생 많이 칭찬해 주세요. 입춘고등학교 정민지 학생. 아, 얼마 전 길을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에 싣고 있던 폐지를 몽땅 쏟은 채 느린 허리를 굽히며 허겁지겁 죽고 계시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워드리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주워드린 것뿐인데 그렇게 학교로 편지까지 보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제 손에서 종이를 가져간 선생님이 고이 접어 테이블 위로 올려두셨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사람들이 워낙 개인주의고 아이들 역시 다를 바가 없어서 학교에 온기가 없다고 느꼈는데 너를 보고 선생님이 배웠다.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말이야. 너한테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베풀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런 학생과 마주 앉은 선생님은 따뜻한 칭찬을 해주어야겠지? 잘했다 민지야.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살거라. 자, 이건 선생님 선물. 선생님은 초콜릿 하나를 할머니가 주신 편지 위에 올려 제게 내밀었습니다. 늘 차갑고 딱딱한 얼굴을 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안경 뒤에 가려진 미소에는 저희 엄마만큼이나 부드러운 눈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저 잘했다는 말, 앞으로도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닌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선생님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큰 변화 없이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며 공부에 집중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6월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신을 놓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통 까맣고 빨간색으로 뒤덮인 엄마와 아빠.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소리치고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멀쩡히 엄마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가스 폭발 사고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 가끔 꿈에 나옵니다. 소란한 소리가 귀 뒤로 넘어가고 그 사이를 비집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민지야, 미안해. 라는 짧은 한마디. 그렇게 부모님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려주지 않으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님도 집도 잃어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좋아했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이제 앞으로 쭉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누가 죽게 되면 한동안은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요. 그냥 잠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혹은 그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간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고 너무 끔찍했었지만 감정이 가라앉으면서부터는 오히려 실감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긴 시간을 할머니 댁에 저 혼자 놀러 온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본인과 살게 된 손녀가 불편한 것은 없을지 할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편히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5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딸그락거리셨어요. 정말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였는데요. 버스 타고 15분 거리에 있던 학교가 마을버스를 타고 30분,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을 더 가야 하는 거리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의 위치였습니다. 왔어? 고단하지? 어여 들어가 밥 먹어라. 할머니, 저 밥 먹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도 또 먹어. 고단해서 안 돼. 괜찮은데. 아유, 그 먼 길을 매일 쏘다니니 얼마나 고단할꼬. 민지야, 그러지 말고 집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가까이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로 옮기면 안 되겠어?
그 뭐라나, 그러나. 아, 전학. 그래, 전학. 할머니는 먼 길을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손녀가 안타까워 집 근처 학교로 전학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익숙하지 않은 등하굣길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동안 그냥 전학 올까 생각했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를 포기한다는 건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냥 서울에 사는 학생이었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요. 물론 먼 길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저였는데 하루 4시간을 버스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피로가 눈꺼풀을 자꾸만 무겁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집 근처에는 당연하게도 학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고 입시 준비를 하느라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번에 엄마 친구가 소개해준 과외 받기로 했는데 성적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야, 거기 들어보니까 엄청 유명하던데? 분명히 오를 거야. 나도 빨리 다른 학원 알아봐야 하는데 너무 고민돼. 민지, 너는 좋겠다. 공부 잘해서 과외나 학원 같은 건 안 다녀도 되잖아. 맞아. 진짜 부러워. 나도 너처럼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은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건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가난해서 학원 못 가는 걸 숨기려고 더 악착같이 혼자 공부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도 집이 가난해서 학원 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 나면 부모님 몰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원비를 벌어볼 생각이었거든요. 이젠 2학년이 되어도 학원은커녕 아르바이트를 끝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버스가 없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머리를 그렇게 신뢰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아직 수능을 보려면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정말 혼자 공부하면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해야 할 내용의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처럼 멘토 삼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써 현실을 잊고 주말에라도 긴 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공부에 집중해 보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그 흔한 책상도 없어서 상다리를 펼쳐두고 허리를 숙인 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양반 다리를 한 다리가 저려오면 두 다리를 쭉 뻗고 한 손으로 쥐난 부위를 때려가며 공부했어요. 조금만 뒤로 기대면 따뜻한 온돌바닥에 등을 뉘이고 쉴 수 있다는 유혹도 불쑥불쑥 찾아왔답니다. 민지야, 공부해? 할머니 고구마 삶았는데 먹으면서 해라. 꿀고구마네요? 그렇지.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은 거라 몸에 더 좋아. 농약 일절 안 뿌렸어. 잘 먹겠습니다. 민지야, 공부 잘 되어가니? 할미 밭에서 오이하고 토마토 따왔다. 너희 엄마 좋아하던 설탕절임 했다. 먹다가 달다 싶으면 오이 한 입 베어 먹으면서 해라. 민지야, 너 이제 배고플 때 됐을 텐데 어여 나와 밥 먹어라. 공부한다고 금방 허기지지? 게다가 낯가린 심한 손녀가 뭐가 그리 좋으신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30분에 한 번씩 문을 열고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하시던 할머니의 귀여운 방해도 어느 날은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엄마, 할머니지만 우리 엄마가 아니라서, 우리 아빠가 아니라서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저 할머니 저 공부해야 해서 나중에 먹을게요 하면 되는 것을. 제가 차마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30분마다 문을 열고 저를 궁금해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엄마 아빠의 죽음을 실감하기 시작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손녀딸 마음 아프도록 손과 얼굴에 잔뜩 묻은 흙이며 식기 전에 먹으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웃으며 돌아서는 할머니의 구분 등은 절로 엄마 생각이 들게 하였고, 엄마 생각이 나도 엄마를 보고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실감하는 첫 번째 과정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공부하던 책을 덮고 할머니 밭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 넓은 밭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넓어. 진짜 넓은 밭을 했으면 내가 네 엄마 그렇게 고생시키진 않았을 텐데. 너 보고 있으면 내 딸내미 생각이 난다. 말도 안 듣고 아주 왕고집 소녀였는데 그새 그렇게 커서 지만한 딸을 또 낳고.
어미보다 먼저 하늘로 가버리지를 않나. 끝까지 말을 안 듣지. 그래도 야, 밭일하고 있으면 하루가 잘 가. 무리하시면 몸 상하세요. 괜찮아. 잔소리하는 게 꼭 네 엄마 닮았네. 우는 할머니 얼굴을 보며 엄마를 떠올리던 저와 그런 저를 보며 딸을 떠올리는 할머니. 엄마를 닮은 할머니와 엄마를 닮은 딸이 함께 밭에서 보내는 시간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마저 하늘나라로 가실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할머니 댁이 공부할 환경에는 영 적합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공부하던 시간이 줄어도 할머니를 도우며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저 보내주지 않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던 서로에게 엄마를 편히 보내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셨기에 제가 특별히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하시는 것과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쉬는 시간마다 반 아이들 전체를 한 명씩 돌아가며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야, 담임 면담 이거 왜 하는 건데? 몰라. 옆반 애들은 아무도 안 했다는데. 그냥 천둥 호랑이 혼자서만 하는 건가 봐. 아, 무슨 말 할 것 같아? 나 진짜 어색할 듯. 친구들은 선생님의 개별 면담이 부담스러운 듯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라고 해도 평소에 워낙 무섭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으니 잘못한 것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겁이 날 법했어요. 저 또한 처음 교무실에 불리어 갔을 때 친구들처럼 꽤나 긴장했었으니까요. 면담은 번호 순서대로 이루어졌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보다는 덜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교무실로 향했어요. 그날처럼 동그란 유리 테이블에 선생님이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왔니? 앉으렴. 민지, 요즘 어때? 저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요. 할머니랑도 잘 지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사실 민지 너한테는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게 맞긴 한데 또박또박한 너의 대답을 들었으니 되었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했던 질문을 너한테도 해볼까? 민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민지 내 삶의 멘토 말이야. 멘토요? 저는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한 사람이 떠올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다다다 교실로 달려가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책 한 권을 들고 다시 교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그 책을 냅다 선생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 손에 들려있는 저 책의 저자는 여러 수필을 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한 대학의 국문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나 연예인, 방송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멘토 면담? 김 선생님 내심 속으로 한 명이라도 송쌤이 멘토라고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 이 책. 테이블 옆을 지나가시던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이 책을 가로채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이 책 민지가 가져온 거야? 너 이 책 보니? 네, 제가 자주 읽는 책이에요. 양 교수님한테 얘기해드리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송 선생님 아시는 분이에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아, 이분처럼 되고 싶다네요, 민지가. 정말요? 야, 민지야, 이 교수님 엄청 무서우신 분이야. 가만히 있어봐. 얼마 후에 뵙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슬쩍 말씀드려 볼게. 엄청 야무진 여학생이 뵙고 싶어 한다고.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어 선생님은 증거로 제출해야겠다며 책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려 퍼졌고 면담은 종료되었어요. 교무실을 나서려는 저를 붙잡아 세운 선생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민지야, 꼭 괜찮으려고 씩씩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된다.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땐 그런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너무 씩씩하려고, 괜찮으려고만 하면 그게 또 병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또 한 번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씩씩하려고 애썼던 제 마음을 들키자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선생님께는 제 마음을 감추고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선생님께서 작가님이 하시는 설명회에 초대권을 주셨습니다. 작가님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깔끔한 흰색 엽서였어요.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작게나마 꿈꾸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딛는 첫걸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잊지 않고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뿌듯한 표정으로 얼굴 옆에 V자를 그려 보이셨어요. 설명회는 다가오는 주말이었고, 들뜬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한 저는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초대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보았지만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 있던 흰색 엽서 못 봤어요? 흰색. 몰라. 왜? 중요한 거야? 네. 오늘 그거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걸 어쩐데? 할미랑 같이 다시 찾아보자. 할머니는 제 시무룩한 표정을 읽으시고는 심각한 표정이 되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엽서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민지야, 너 그거 어디 뒀는데? 그거 여기요.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네모나게. 할미, 혹시 반쪽으로 접혀있던 종이 말하는 거야? 알고 보니 그냥 버리려고 접어둔 종이 쓰레기인 줄로만 알고 할머니께서 가마솥 불쏘시개로 써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권을 찾아내지도 복구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쩔 줄 몰라 제자리에 서서 종종 걸음을 하는 할머니께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냥 가서 이름만 말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다, 민지야. 할미가 멍청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라서. 미안해하지 마셔요. 진짜 괜찮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서울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 핸드폰도 없고 선생님 전화번호도 따로 외워두지 않았던 저는 연락해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미안해 하시는 할머니께 웃으며 다음에 가면 된다는 말로 달래드리고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국어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월요일이 그렇게 싫었던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숙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하지 않고 그냥 잠드는 밤처럼 불안함이 밀려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나니 어김없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가방도 풀지 않고 교무실로 향했어요. 정수기에서 물을 받던 국어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민지, 토요일에 너 안 갔다며? 교수님께 연락드렸더니 그런 학생은 안 왔다 그러시던데? 선생님, 저 사실 못 갔어요. 선생님께 이런저런 상황을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둥그렇게 아래로 처진 눈썹을 하고서 안타까운 표정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교수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어. 그래도 다음에도 기회는 또 올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할머니께서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겠다. 선생님이 다음에 또 기회 생기면 민지 너 안 잊고 챙겨줄게. 너무 상심 마. 알았지? 한 차례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지나가고 기말고사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시험만은 자신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저 스스로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저의 성적은 당연히 하락했어요. 눈에 띄게 떨어진 제 성적을 보고 선생님은 결국 저를 다시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한 학기가 채 가기 전에 3번이나 면담을 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실 걸 알기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지, 이번에도 잘하긴 했는데 눈에 띄게 떨어진 건 사실이야. 네 환경에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이니까 선생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네가 나중에 다시 높은 점수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도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질 거야. 혹시 마음에 힘든 거 있어? 혹시 힘든 일이 있냐고 물어오시는 선생님께 왜인지 모르게 자꾸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고등학생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어 걱정하시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제 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주시며 포기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시는 모습에 결국 선생님 앞에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17 그때 저의 현실을요. 어린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공부하기 싫은 핑곗거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는 게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싶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마음속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다. 혼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생 많았니? 환경도 마음도 어수선한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있겠어? 넌 아직 고작 17 어린아이인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아볼게. 저를 그저 안타까워하시던 선생님은 무엇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긴 속마음을 들려드렸지만 지루하거나 지치는 내색 없이 온전히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셨던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꼭 해결책을 제시받는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이렇게나 홀가분할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두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먹으면 수분 이내로 두통이 가라앉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은 저를 다시 불러앉히셨습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여쭈셨어요. 민지야, 선생님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만 괜찮으면 당분간 할머니 댁이 아니라 선생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등하교 해볼래? 넓은 집은 아니지만 너 혼자서 조용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 하나 정도는 있어. 등하교 시간도 줄어드니까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선생님 댁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저는 당연히 고민되었어요. 그간 어색했던 할머니와 친밀하게 정이 든 것도 있고, 오갈 데 없던 저를 거두어 주셨던 할머니를 공부 때문에 떠난다는 게 너무 큰 잘못을 짓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담당하는 반의 학생이라지만 집에 남을 들이고 산다는 것이 선생님께도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생님께서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말.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지만 저를 위한 선택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께는 자주 찾아뵙고 선생님께는 있는 듯 없는 듯 성실한 투명 인간으로 신세 져보기로 했어요. 저의 결심을 들은 선생님께서는 할머니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흔쾌히 와주셨습니다. 민지는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따로 없이 전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런 민지가 조금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민지한테 하는 건 그냥 학교가 가까운 저희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생이라는 본분에 맞게 지금처럼 학생이 본의 아니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떨어지는 성적을 보고만 있기에 민지가 너무 아까운 인재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할머니께서는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민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도 모르고 할미가 멍충해서 할미가 아무것도 몰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선생님. 민지야, 고맙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미 밑에서도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지내줘서 자책하듯 가슴을 쓸어내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울렁울렁 마음의 파도가 쳤습니다. 할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지 맞잡은 손을 더 꼭 잡아오셨습니다. 할머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붙어올게요. 평소 살갑지도 못하고 무뚝뚝하게 애교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손녀가 무엇이 그리 귀하다고 연신 두 눈 가득 아까움을 담아내시던 할머니께서 꼭 잡은 제 손을 놓지도 않은 채 선생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지가 애 같지 않게 매사 신중하고 정직해요. 선생님, 속 썩이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댁은 예전에 몇 번 놀러가 보았던 친구들 집과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었어요. 그중 방 한 칸을 쓰게 된 저. 태어나 처음 가져보는 저의 방이었습니다. 방에 있는 책상이며 모든 것들 중 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조금 설레었어요. 그 공간 자체가. 선생님께서는 혹여 제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 동안에는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는 TV 소리도 잘 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 강제로 고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기적인 마음을 키워 열심히 공부해서 갚아드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대화를 거는 법도
집에서 함께 있는 동안 동선이 겹치는 법도 없으셨지만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자는 것까지 선생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당연한 줄로만 알고 받고 살았던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집안 곳곳에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던 것처럼 선생님 댁에서 지내는 동안의 모든 것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살던 그때처럼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지낼 때보다 더 자주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지켜드려야 할 것 같은 분이라면 선생님은 제가 지키지도 지켜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처럼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공부도 예전처럼 잘 되었어요. 막히는 것 없이 술술 풀어내려가는 문제집은 어느새 산더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 되어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늘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은 없던 거실에 불 대신 TV가 켜져 있었고 소파에 앉아 갓 구운 마른 오징어를 뜯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왔어? 선생님 댁에서 지낸 지 3달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손 씻고 옷 갈아입고 앉아. 영화 한 편 같이 보자. 저는 선생님의 말씀과 고소한 오징어 구이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는 슬프기로 유명한 국민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가족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한참 유행할 때 이미 보았던 영화였지만 몇 년 만에 다시 보니 똑같은 장면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창피해 흘낏 선생님의 눈치를 보니 선생님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양의 눈물을 얼굴 가득 적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슬픈 장면이 지나고 나서도 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후련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편안한 방법이었어요. 마음속에 묵혀두고 풀리지 않았던 슬픔들이 하나둘 눈물과 함께 밖으로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이 나고 서둘러 티슈를 뽑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훌쩍이는 두 여자의 콧물 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침묵을 깨고 선생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 다른 일로 속상했다가도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지. 물론 모든 감정이 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민지, 너도 좀 후련해? 네, 영화가 슬퍼서 온 건데 울다 보니 제 안에 쌓여있던 슬픔들도 다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이 우리 딸 기일이거든. 선생님은 마음에 있던 슬픔을 눈물로 터뜨려내듯이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께 딸이 있겠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또래이기도 하셨고 교무실에 선생님 자리에서 초등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사진이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어? 안 놀라네? 네, 사실 선생님 자리에 붙은 사진 보고 딸인가 했었거든요. 민지, 너는 눈썰미까지 좋구나. 그 사진 속 모습이 우리 딸 마지막 모습이야. 선생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의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선생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은 희귀병을 앓다 1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자 부부 사이까지 소원해졌고 그렇게 갈라서게 되셨다고 했어요. 마트에 가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 드린다고 알록달록한 과자들을 사다가 경비 아저씨께 드리고 병원에 갈 때도 간호사 선생님들께 드려야 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들을 챙겨가는 아이였다고.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선생님은 추억에 잠긴 얼굴을 하고 한참 동안 조잘거렸습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던 엄마의 모습이 선생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어요. 조잘조잘. 엄마만 기억하는 딸의 어렸을 적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하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밤은 깊게 흘러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 날부터 선생님을 안쓰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저를 향한 배려 방식이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대화가 오고 갔냐는 듯 저희는 한결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날처럼 가끔 함께 슬픈 영화를 보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댁에 가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어색하고 손녀딸이 어려웠던 예전에 그 두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할머니와 손녀가 한 달에 한 번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아, 물론 한결같은 상다리 부러질 것 같은 음식 행진도 있었고요. 하하. 마음이 편안해지니 공부는 정말 잘 되더라고요. 문제집 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금방 풀어버리니 문제집 사는 돈이 아까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그만 사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지난 기출 문제들을 인쇄해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방 2년 반이 흘렀어요. 고대했던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어찌나 추웠는지 몰라요. 따뜻했던 날씨도 수능 당일만 되면 얼음장이 된다던 선배들 말이 진짜였습니다. 선생님은 전날 밤을 새워가며 수능날 먹을 도시락을 직접 싸주셨고 할머니는 먼 길을 새벽부터 달려와 시험 치는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수험장에 들어가는 제 손에는 2개의 도시락 가방이 쥐어져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싸주신 도시락과 할머니께서 시험 치다 출출하면 먹으라고 싸오신 찐 감자. 아마 그날 수능을 치른 전국의 수험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수험생은 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장해서 도시락을 못 먹지도 않았고 포슬포슬 잘 익은 감자 간식에 윤기 나는 도시락까지 알차게 챙겨 먹으며 시험을 잘 보았으니까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긴장하며 내려다보고 있을 저의 수능 시험장은 선생님과 할머니 두 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추위를 잊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치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를 힘껏 안아드렸습니다. 추위에 꽁꽁 얼어버린 차가운 옷깃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손녀품에 얼른 녹아내리기를 기도하며 힘껏 안아드렸어요. 아이고, 할미 숨 막혀 이 녀석아. 할머니, 찐감자 너무 맛있어서 보답해드리는 거예요. 맛 봤어? 다 식어가지고 맛없을까봐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식어도 맛있지. 누가 쪄주신 건데. 아이고, 우리 손녀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능글맞아지네 그려. 그게 아니라 할머니한테만 보여주는 내 모습이지요. 장하다 우리 손녀. 자, 할미 선물. 뭐예요? 동그랗게 얼어붙은 몸이 채 녹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주섬주섬 가방을 열어 네모난 박스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하얗고 견고한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지만 한 방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 어른 되는데 핸드폰 하나는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동안 한 번 떼쓰지도 않고 착하게 공부만 해준 게 어찌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아냐?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없는 애들도 없다 하더만. 할미 선물이니 얼른 열어봐. 할미 이름 1번에 저장하고. 할머니 그런 것도 알아요? 아유 알지. 그럼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봐? 그리고 얼른 열어서 지금 제일로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후딱 전화해야지. 선생님, 할머니는 다 안다는 듯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수능 감독관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걸 알기에 선뜻 전화를 드리기가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토독토독.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제 손가락을 따라 핸드폰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민지예요. 쑥스럽지만 수능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따 집에서 봬요. 아참, 핸드폰은 할머니께서 선물로 사주셨어요. 완전 신문물. 너무 신나요.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고 버스 터미널까지 바래다 드린 후 집으로 돌아갔더니 선생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앞에 두고요. 민지, 고생했어. 한 톤 올라간 선생님의 처음 듣는 목소리와 함께 수능 끝 대학 시작이라는 설렘을 만끽했습니다. 케이크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무리 선생님의 반 학생이라고 해도 이렇게 집에까지 들여주신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덕분에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저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것도 기댈 곳 없는 저
위로해 주신 것도 사는 동안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엄마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은 제게 어머니세요. 제 정신적 지주도, 삶의 멘토, 존경하는 사람도 전부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제게 주셨는지 알지 못하시겠지만 사는 동안 꼭 갚을 수 있게 저 계속 만나주세요. 슬픈 영화를 틀어두고 함께 우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함께 먹는 것도 계속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엄마와 딸처럼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너하고 같이 지내면서 나도 너한테 위로받았고 행복감을 느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고 생각하자. 나야말로 앞으로도 민지 네가 날 잊지 않고 찾아준다면 고맙고 감사하지. 너하고 함께 보는 슬픈 영화, 함께 먹는 음식들, 나도 전부 행복했단다. 나는 우리 딸을 생각하고 너는 너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고마워 민지야. 무뚝뚝하고 정없는 내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와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선생님 댁에서 마저 지내며 선생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도 꼼꼼히 챙겨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기까지 한 시간들이었어요. 졸업을 하고 저는 다시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비좁았던 할머니 댁에는 저만을 위한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보물함이라고 적힌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보물함? 그거 지난번처럼 너 소중한 거 할미가 맘대로 버리고 잃어버릴까봐 너 앞으로 소중한 거 있으면 거기다 넣어두라고. 할미 손 안 댈게. 설명의 초대권을 잃어버렸던 그때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괜스레 눈물이 나 보물함 뚜껑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나 그때 진짜 괜찮았어. 미안해하지 마요 할머니. 미안하긴 네 중요한 물건 간수 잘하라고 만들어준 거지. 할미 집 나가서 살 때도 말이야. 앞으로 누구랑 살고 어떻게 살든 말이야. 할미가 네 쓸 공간 만들어줬다고 여기 눌러붙을 생각 말고 기숙사 졸업하면 방 구해서 서울에 살아라. 그래야 서울에 취직하지. 아유 알겠어요 할머니.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뭘 서운해. 그런다고 못 볼 사이도 아닌데 우리가. 저는 그렇게 대학 입학 전까지 할머니 댁에서 지냈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들어가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서울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는 선생님께서 한달음에 달려와 할머니 댁에서 함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귀함을 배워가던 시간들이 지나 저 혼자 독립을 하고 떨어져서 누군가를 챙기는 방법도 배우며 그렇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목소리조차 모르는 낯선 이를 멘토라고 하며 무작정 동경했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격려를 해주었던 선생님. 그분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면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곤 합니다. 너 그때 선생님이 뒤에서 공부 가르쳐 주셨어? 너만 쪽집게 과외받았지? 저는 그럼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그만큼 내 공부에 무관심한 사람도 없었어. 그저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게 묵묵히 한 발자국 떨어져 곁에 있어줬을 뿐이야. 수능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목표는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도 큰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자. 머지않아 그 꿈을 이루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 달려가 말하고 싶어요. 내 꿈의 어머니, 엄마, 고맙고 사랑한다고. 당신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감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고마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